제가 전에도 간헐적으로 말씀을 잠깐씩 드렸던 거긴 한데 네네. 이거 형사처벌권을 남용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를 들면 우리 장관님도 사법시험을 합격하신 분인데 형사소송법 이런 거 있죠.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 유명한 법원입니다. 예, 그거 기본이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 딱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 네네. 도둑을 하나 잡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고통 주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게 형사법의 대원칙인데. 그래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이 사람이 무죄일까, 유죄일까 이러면 무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법원의 판결의 기본 원칙. 법원 판결도 검사의 판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혹시 무죄일 수도 있는데, 무혐의일 수도 있는데 하면은 기소하지 말아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은 뭐 그 반대로 지금까지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마음대로. 네. 마음에 안 들면은 혹시 죄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싶으면 기소해가지고 고통 주고. 네. 또 자기 편이면은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고. 하여튼 이 기준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하나 이걸 내가 그거는 이제 법무장관께서 이번 검찰 개혁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텐데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의문이 되는 것은 억울하게 기소가 됐는데 네. 몇 년 재판해가지고 돈 들여서 고통받고 해가지고 무죄를 받았어요.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를 해요. 그래서 또 막 한참 동안 돈 들여가지고 고생을 해요. 또 무죄를 받았어요. 또 상고해.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걸려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들고 나중에 보니까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어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드려볼게요. 1심에서 판사 셋이서 재판을 해서 이거 무죄네, 무죄 선고를 했어요. 무조건 항소를 해요. 그럼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사들 생각이 이거 유죄네? 그러니까 유죄로 바꿨어요. 이럴 경우 이게 타당하냐? 3명은 무죄라고 그러고 3명은 유죄라고 하면 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한 사람이 유죄라고 생각하거나 무죄라고 왔다 갔다 할 때는 무죄를 하는 게 원칙인데 3명의 판사가 무죄라고 하는 거를 3명의 판사가 뒤집어 가지고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합니까? 그래서 상고제도가 있긴 한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능성이 그럴 개연성도 있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법원 측에는 좀 안 맞는 겁니다, 사실요. 네. 지금 무죄 판결은 상소 못하게 하는 나라가 많잖아요. 미국계 대륙법계통이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법에서 이중이용 금지 원칙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 우선이기 때문에 항소를 못하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러다 혹시 죄진 사람이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네네. 그게 법 원칙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억울한 사람들 전 재산 날려가면서 인생 망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 항소하면 그게 유죄로 바뀌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한 5% 정도 됩니다. 최종적으로. 네. 5%가 이제 유죄로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네. 그럼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 가가지고 생고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죠. 네. 대법원은 어때요? 대법원은 1.2% 안 됩니다. 네, 무죄인데 대법원에 상고를 했더니 유죄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1점 몇 프로다. 네, 1.7% 정도 됩니다. 그럼 98.3%는 그냥 무죄를 받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돈 들이고 고통받는 거죠. 네, 예. 그게 타당합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하지 않습니다. 대개 그게 전면적으로 완전히 사실관계 파악이 잘못됐다든가 또는 법리관계 적용이 잘못된 건 드물고요. 부수적인 무죄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고나 항소를 제한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검사들이 대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
그래도 지금 일단 그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뭐 거의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고요. 제가 주요 사건 관련해서 직접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규정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건 형사소송법 개정해갖고 그 법률관계 다투는 거, 명백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거 외에는 항소를 못하게 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현실 가능한 것은 대검 관련 사무 예규들을 일단 바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금 공소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상고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내부 인사로만 지금 돼 있어 갖고 그냥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그냥 방치했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 규정을 좀 고칠 예정입니다. 이게 막 1심에서 몇 년씩 재판해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변론해가지고 겨우 무죄 해놓으면 항소 가가지고 또 그러고 그중에 기껏해야 5% 뒤집어지는데 95%는 헛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국가가 왜 이리 잔인해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게 인류 수천 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고. 이 심판사 셋이서 무죄라고 했는 걸 지금 이게 제가 이걸 얘기를 여러 군데 해봐도 혹시 나쁜 사람이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그냥 계속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좀 나눠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 그 사건 같은 경우도 어떤 1심 합의부는 1년 이상 무기 사용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살인죄라든가 또는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같은 경우가 된 경우는 사실 피해자가 있고 국민들의 분노의식이 높기 때문에 저는 법을 좀 이게 사건들을 분류해 갖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중대하고 예외적인 경우들 빼놓고는 상소를 금지하는 경우로 입법을 추진하고요. 일단은 어쨌든 대통령님 취임한 이후에는 저희 검찰에서는 제가 일전 대부분의 중요 사건을 보고 받으면서 그런 방향으로 좀 하고는 있습니다. 나는 중대 사건이든 경미 사건이든 억울한 사람 생기는 건 똑같다. 그게 포퓰리즘이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대중들이 흥분한다고 그 의문 사람 잡아가지고 특히 중대 범죄일수록 중형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문제하고 법률 문제가 좀 나눠갖고요.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의문 사람 잡아다가 사형시킨 거 많잖아요. 네네. 그 죽은 사람 어떡할 거예요? 이제 와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무죄 선고하고 미안하다 그래놓고 또 그러고. 뭐 앞으로는 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과거에 그 문제는 예.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제가 과거에 그 관련된 과거사 사건들, 재심 사건들을 전부 항소 포기 내지는 진행되는 사건도 분석해갖고 취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항소 남용한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네네. 제가 직접 매일 사건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는 쉽지 않은 거긴 하더라도 일반적 지휘를 하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예규를 바꾸든지 판단의 검사들의 판단 기준을 좀 바꾸든지 이게 정말 1심 판사는 무죄, 2심은 유죄인데 만약에 이게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에요? 네. 운수 아닙니까 운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서는 총장 통해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매일 그 검찰국 업무를 보고 받으면서 이제 구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요. 네. 잘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좀 시스템으로 좀 네, 훌륭한 법무부 장관 바뀌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제도적으로 해서 규정들을 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십시오. 그걸 좀 준비해 주시고요. 네, 나머지 준비된 거 하시죠. 행안부 보고 계속해 주시죠. 예, 행안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예, 준비된 그 요약본 2페이지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화재 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금요일 20시 15분 발화한 불이 27일 18시 완진되었습니다. 피해 현황은 화재 발생한 7-1 전산실은 전소되었고 이를 포함한 모든 전산실에 647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대응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 직후 장애 발생 상황을 인지하고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여 긴급 지시사항을 전파하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10분부로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중대본 가동 중입니다.
다음은 장애 복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층에서 4층까지 전산 장비는 재가동 가동 여부를 확인하며 복구 중이고 5층에 위치한 분진 피해를 입은 7, 8 전산실은 분진 제거 후 재가동할 계획입니다. 또 전소한 5층 7-1 전산실에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 후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복구 사항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제적으로 가동 중단했던 551개 시스템은 피해가 적은 1에서 6 전산실 2층에서 4층입니다. 시스템부터 재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04시 기준으로는 82개 시스템이 복구 완료되었고 1등급 시스템의 경우는 55.6%에 해당하는 총 36개 중 20개가 복구되었습니다. 분진 피해가 발생한 7, 8 전산실은 5층입니다. 10월 12일 완료를 목표로 분진 제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화재로 전소된 7-1 전산실 내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 추진 중입니다. 자원 풀을 구축하고 기존 유휴 자원을 활용해 10월 1일부터 업무 프로그램 이전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번 화재와 관련된 647개 시스템에 대하여 목록뿐만 아니라 등급 또 전산실별 위치 등을 오늘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정자원관리원의 엔탑스라는 정보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시스템 또한 이번 화재로 장애가 발생해서 최종적으로 명확한 시스템 정보를 취합하느라 공개까지 다소 시간이 걸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각 시스템의 복구 상황을 직접 국민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입니다. 업무가 시작되는 어제 09시부터 콜센터를 활용하여 국민 불편 사항을 신속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 시스템 장애로 인해 제기되는 법정 민원 처리 결과 또 문제 해소 방안 등을 집중 대응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는 민원 불편 사항 대응 지원반을 설치했습니다. 또 각종 이 수수료 발급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 10월 2일까지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는 첨부해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만 업무 지속성 계획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실행 중에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장애의 끝까지 책임을 다해 조속한 복구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각 부처별로 상황과 대응 계획 보고하실 거죠. 너무 양이 많은데 이렇게 하시죠. 이건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한다. 또 필요한 대응 우회 방안을 강구한다. 그거 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 정도로 하시고 좀 그냥 일반적인 논의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상황 파악은 다 이제 됐겠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저번 일요일 날 얘기해서 좀 정리가 안 된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일단은 민간은 이중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네, 거의 모든 글로벌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 갖추고 있잖아요. 예. 정부 전사는 이중 운영 시스템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하려고 했는데 네. 하세요라 하면서 안 해버렸다는 거죠, 몇 년 동안. 네, 1등급에 한해서 한 20% 정도만이 이중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이 동시에 운영되는 액티브형 운영 이중화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이중화를 민간에 하라고 정부가 공고를 했고 실제로 민간은 다 이중 운영 시스템 가지고 있는데 정부도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실제 안 하고 있었던 거죠. 한다고도 얘기했고 매년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는데도 그러니까요.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상하지 못할 일이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런 게 여러 영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유지 보수에 의해서는 삭감해 왔다는 거잖아요. 계속 줄여왔다는 거잖아요. 하나 더 만들어야 될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고 이
지금 이제 복구는 하되 어쨌든 언제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이중 운영 시스템을 정부의 자체로 만들든지 아니면 민간과 협업해서 만들든지 가능한 방안을 좀 찾아서 지금 이제 예산은 이미 내놓긴 했지만 필요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하든지 신설하든지 네. 필요하면 뭐 예비비로 하든지 네. 해서 최대한 빨리 시스템을 동시에 하십시오. 이거 복구하는 거 복구는 해야 되잖아 당연히. 그리고 소위 듀얼 시스템을 만드는 거. 네, 지금 그거는 네. 별도로 팀을 만들든지 해서 준비를 하십시오. 네. 아까 가계부 이거 어디서 하기로 했죠? 하정수다 이게 맞다. 네. AI 인공지능위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네, AI 전략위원회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제 복구하는 것 말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거를 신속하게 동시에 네.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네, 동시에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구가 지금 이 순간까지 몇 개나 됐어요? 예, 지금 그 82개 돼 있습니다. 82개. 뭐 나름 핵심 시스템들은 그나마 뭐 재난 복구 시스템이 나름 있어서 다는 아니지만 네, 있는 것들은 그걸 이용해서 DR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고요. 복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심각한 것은 7-1 전산실에 이 소실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36개 중에 20개까지밖에 복원을 그러니까 중요한 네. 시스템에서는 그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실시간 데이터 백업도 규정상으로는 하게 돼 있는데 그거 맞죠? 예.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안 된 거죠? 안 돼. 백업을 해서 그 자리에 놔두는 거 말고 네네. 온라인으로 다른 곳으로 즉시 소산하기로 돼 있다면서요? 네, 그걸 안 한 거잖아요 지금. 예, 그 다른 곳에 온라인 소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소산이 있는데 온라인 소산은 주 단위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실제로 그렇게 엉터리를 했다는 거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고. 네, 규정상 규정상 즉시 하게 돼 있잖아요. 그 메일 증분은 증거 신규 데이터는 즉시 예. 백업해서 즉시 온라인으로 다른 곳으로 네네. 소산한다. 네. 전체 데이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 그렇게 예.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면서요. 예.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거를 참고를 해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다른 제도 시스템도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지 매뉴얼은 있는지 해보라는 겁니다. 이 매뉴얼을 있는데도 안 지킨 거예요, 실제로. 복구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예 영구적으로 데이터가 소실돼 버린 경우도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아예 없어져 버린 거.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몇 퍼센트쯤 된 거예요? 뭐 이게 사실 퍼센트지가 의미는 특별히는 없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자주 중요성 차이. 네, 중요성 차이도 있고요. 시스템이 큰 시스템이 있고 작은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의미가 없는데 개수로 치면 지금 한 14% 정도 된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도로 보면 1등급의 55.6%가 된 것입니다. 지금 각 부처들 이제 보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냥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한번 자, 국무총리실은 현재 문제되는 복구되지 못한 중요한 시스템이 뭐가 있어요? 예, 저희 지난 일요일 날 국조실장입니다. 지난 일요일 날 보고 드린 대로요. 조세 심판원에 청구받는 저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규제 신문으로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예. 조세 심판은 개별적으로 담당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규제 신문고는 우편, 메일, 팩스 등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접수했다가 소실된 자료가 있을 수 있다. 있습니다. 예. 숫자는 크지는 않을 거고. 그렇습니다. 예. 기재부는 어떠세요? 예, 대통령 기재부는 재정정보 시스템이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은 일요일 날 4시로 복구가 되고 나머지 복구됐어요? 홈페이지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홈페이지. 그 부분은 저희들 우리 국민들한테 공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홈페이지는 지금 전 부처가 아마 같은 홈페이지.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부는요.
네, 전 부처와 마찬가지로 그 홈페이지는 이제 됐고 문제가, 모든 홈페이지가 다 똑같을 네네. 거고. 그리고 네. 나머지는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K-에듀파인이나 나이스테제는 잘 돌아가고 있어서 네, 문제 있는 것만 얘기하십시오. 네, 없습니다. 네, 그럼 교육부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고. 과기정보통신부는요? 네, 그 우체국 금융은 완전히 그 서비스 재개돼서 정상 운영 중입니다. 다만 이제 우편 서비스 중에서 이제 필수 서비스인 우편, 등기, 소포 등은 재개를 했지만 일부 서비스인 우체국 쇼핑, 내용 증명, 미국행 국제 우편 등이 차질이 좀 있습니다. 이 우체국 쇼핑에 입점한 농어민들, 소상공인들이 이거나 생산해서 우편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못 보내서 지금 우리 썩는다, 못 쓴다, 뭐 이렇게 아우성이라던데. 네,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실제 그 신선 식품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이제 그 배달이 가능하도록 이제 저희가 재개를 했고요. 다만 기존 농축산 식품들은 이제 저희 우정사업본부에서 저희가 구매를 해서 실제 저희 직원들에게 복지로 이제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우체국 그 보험이나 금융상품 우리 고객들한테 이제 선물로 드리는 형태로 신선식품은 배달을 우편 배달을 재개했습니다. 그 외에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사준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중기부에서 추가로 저희가 사업자분들 찾아서 연락해가지고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공용 홈쇼핑하고 민간하고 이제 쇼핑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해드리는 작업. 네. 여기가 좀 아우성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외교부는 문제되는 게 특별히 뭐 있어요? 없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자, 통일부는 특별히 없습니다. 북한 자료센터 그 민원 처리가 약간 문제가 있는데 뭐 크게 문제는 되는 상황. 네, 알겠습니다. 법무부는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뭐 광주센터의 대부분의 그 킥수 자료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정이라든가 어떤 출입국 관련 따로 분리하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어갖고 관계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네. 국방부는 뭐 별도 시스템이었죠. 뭐 상관없고 행안부가 지금 꽤 있겠죠. 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네. 자, 국가보훈부는 어떠세요? 통합보훈 시스템은 지금 민원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또 국립묘지 안장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8월 31일까지 자체 백업 파일이 있어서 이걸 각 그 국립묘지나 지청에 내려보내서 수기로 특히 팩스를 통해서 수기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신청을 했는데 자료가 사라졌으면은 9월 한 달 자료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수기로 각 지청과 각 현충원 호구원에 자체 우리가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게 국립묘지 안장이야 뭐 건수가 많지 않을 테니까 충분히 파악 가능할 것 같고 일반 민원들이 사라진 게 있을 텐데. 제일 민원이 그 기차표 할인하는 민원이 제일 큽니다. 그러면 그 대책은요? 그 대책은 현장에서 유공자증을 제시하면은 자체에서 바로 할인을 받거나 아니면 나중에 후보 뒤에 이게 정상화됐을 때 그 나중에 후보를 정산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체부는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네, 문체부는 35개 서버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데요. 공직자 통합 메일은 복구가 완료돼서 정상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보도자료나 정책 뉴스에 뭐 사진, 영상, PDF 파일이 보관되어 있는 정책 브리핑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7-1 위치에 있어서 백업 데이터랑 모두 다 전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예전에 한번 보고 드렸듯이 대통령 기록관에 6월까지는 이 보관되어 있는 다른 데이터가 있어서 가지고 오고 또 각 부처한테 보도자를 다시 모으면 이거는 뭐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떠세요? 저희는 그 공익직불금 지급 신청을 위해서 개인정보 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오늘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10월 15일까지로 연장 조치했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바우처 신청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기로 일단 신청받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업무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지 없습니다. 않을까요? 저희는 광주센터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 광주가 큰일하네. 네,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는요. 산업부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괜찮은데 저희가 복지부와 연계된 에너지 바우처가 지금 신청은 되는데 결제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는 저희가 일단 납부를 일단 유예를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그거 말고는 다른 문제는 없는가 특별한 보죠? 사항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는 어떠세요? 네, 복지부는 49개가 중단됐는데 현재 14개가 복구되고 35개가 아직 복구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전소된 시스템인데요. 아래 그 별표에 보시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용에는 문제는 없는데 바우처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한 2만 개에 대해서 저희가 그 바우처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흘 단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한 1,400억 정도 돈을 지급을 해야 돼서 추석 전에 수기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정보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서 62개 그 장내 그 화장장에서의 예약을 지금 유선 팩스로 예약을 하고 있어서요. 장내 지도사 통해서 예약하는 것들을 안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디지털 돌봄 시스템상 노인 안전 확인에 대해서 활동이 없을 경우에 데이터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중단돼서 이거는 AI 케어코를 이용해서 그런 안전을 확인하는 걸로 대체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좀 더 예산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전용이나 예비비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 특히 복지부 사무는 되게 기초지방정부들의 창구 사무가 많은데 네네. 그 업무량이 엄청 원래 많잖아요. 네. 그 임시로 필요하면 행정 지원 요원들 네. 좀 뽑아가지고 네. 좀 하도록 하고 그건 예산 지원은 기재부가 좀 잘 해주도록 하십시오. 네. 아마 이 인력 부족이 심각할 거예요. 너무 힘들 겁니다. 네, 환경부는 어떠세요? 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 관련한 게 중요한데요. 다행히 그건 복구가 됐고요. 화학물질을 등록하고 신고하는 게 기한 내 처리하고 있는데 그게 잘 복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기한 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기한 내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업무는 뭐 그렇게 심각할 것 같지는 않네요. 자, 그다음에 고용노동부는 여기도 일이 꽤 많을 것 같은데. 노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입주 7하고 7-1에 돼 있어서 17개 시스템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급여 나가는 거, 실업급여, 산재급여, 직업훈련 급여는 미입주라서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입주되어 있는 시스템 중에 중요한 것은 노동 산안 분야 감독 사건 처리 시스템인데 이게 모두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기 처리하고 방문 팩스 등으로 하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만약에 업무 프로세스를 보니까 사건이 만약에 백업이 안 됐다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 다 이제 사건이 접수되면은 설람 결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종이로 현출해 놓았다고 하는데 화재 직전에 된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치하는 것은 다른 것은 괜찮은데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자로 안 되기 때문에 방문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청별로 대표 메일을 공개해 가지고 혹시나 전자가 안 되더라도 메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 시간도 연장해 가지고 1350 모바일 상담 창구를 확대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화재 직후로 유실되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재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사실도 당사자에게 사전 공지라고 해놨습니다. 네. 일이 많을 줄 알았더니 의외로 좀 다행이네요. 자, 여가부는 어떠세요? 네, 여성가족부 소관 정보 시스템 모두 광주 센터 입주에 있어서 현재 웹사이트 접속을 비롯해서 모두 정상 작동 중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시스템 장애로 인해서 연동되어 사용되고 있는 바우처 카드 발급과 결제가 일부 제한되어 있어서 불편이 호소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아이돌봄 카드에서 바우처 부분은 저희가 미납금 한 30만 원 내지는 필요시에는 좀 더 올리는 금액까지 미납된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국토부는 어떠십니까? 네, 저기 대전 입주 4개 시스템이 현재 중단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많이 이용되는 게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인데 토지대장 그 지적도 등본 등을 반영한 온라인 시스템인데 이건 이제 시군구청의 민원 창구를 방문해서 발급 조치하도록 했고 연계 시스템 중에서 부동산 거래 관계 시스템이 종합공부와 연계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원 창구 방문 신고를 안내하고 그렇게 전파를 완료했습니다. 그 나머지 시스템 중에서 연계된 부분들은 8개 중에서 이제 5개가 복구가 완료됐고 일부 3개 정도는 지금 앞서 말했듯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입주 시스템 중에서는 그 외에도 화물 운송 실적 관리 시스템이나 이제 국가 물류 통합 정보 시스템, 지적 제조사 행정 시스템 이 부분은 여전히 이제 그 중단 상태지만 저희가 대체 수단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해수부. 예, 대통령 저희가 1등급이 한계가 있는데 다행히 재복구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서 그 항만 물류 정보 시스템 1등급인데 정상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예를 들면 의획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낚시배 탈 때 그 이제 전자승선 명부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기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걱정이 됐던 것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적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에 고수온 피해가 있었는데 이 부분 이제 한 72억 정도를 어제 저 지급 완료를 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네, 중기부는 대전에 있는 그 시스템 하나여서 큰 문제 없이 나머지는 광주에 있고 그다음에 민간 클라우드랑 자체 전산실 IDC 이렇게 좀 다양한 형태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의 이슈는 크게 없고요. 그 행안부 시스템 연결된 부분들도 전반적으로는 좀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대체하도록 하거나 관련 부처랑 협의해서 연기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슈 없고 이번에 알게 된 그 자체 전산실 운영하고 민간 클라우드의 기준들 어떤 때 민간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다시 파악해 볼 예정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도 전문적인 지식도 있으시니까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번에 이제 그 중기부 보면서 보니까 내외부 시스템 전체적으로 지난번부터 한 100여 개의 시스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백업도 효율화되고 그리고 다 백업 떠났는데 바뀌면 다시 한번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좀 정비해서 없앨 것들은 없애고 그리고 합칠 것들은 합치면서 작업해 가려고. 네. 자, 공정거래위원회요. 예, 공정위도 광주 센터를 활용하고 있어서 대부분 공정위 소관 정보 시스템은 정상 작동 중이고요. 지금 문제되는 거는 이제 유관기관과 연계된 서비스인데 대부분 이제 연계 중단을 하고 대체 조치를 취해서 이제 정상 작동하고 있는데 조금 불편은 있습니다. 이제 우편으로 발송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좀 불편은 있고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국민신문고 민원을 받지 못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현재로는 공정위 온라인 사건 처리 시스템하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민원 접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 약간 벗어난 얘기인데 공정위 인력 증원하는 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 지금 인력 증원에 좀 앞서서 그 내부 조직과 업무 쇄신 TF를 이번 주에 발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과거하고 다르게 좀 그 국민 신뢰도도 높이고 사건 처리 지연되는 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는가 내부 조직을 개편한다든지 아니면 그 업무 방식을 새로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인력 증원은 안 하나요?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인력 지원을 받아야지 한다는 게 아마 대선 공약이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하시고요. 예. 그 어쨌든 공정거래위가 조사할 게 너무 많은데 인력 부족으로 안 하거나 문개고 넘어가는 게 많다고 하는 설이 있어서 그 중에 일부 소규모 조사 업무는 광역 지방정부로 일부 위임 또는 위탁하는 거
예,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맹 사업이라든지 예. 좀 그렇게 그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예. 자, 공정거래위도 뭐 다행이고요. 금융위원회는 어떻습니까? 금융이 제일 중요한데. 네, 맞습니다. 제일 여러 가지로 영향이 많은 부분인데요. 실제로는 보면 행정정보망과 연계된 금융서비스 이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대부분 정상화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출 신청을 받을 때 필요 서류를 보통 행정정보망을 통해서 개인들이 제출하지 않더라도 은행에서 자동적으로 그것들을 받아다가 이렇게 제출 서류를 확인을 하는데요. 지금 다행히 공공마이 데이터가 복구가 돼서 그 대출 부분 지금은 문제가 없다 그 말이군요. 네, 그리고 하나 남은 거는 이제 신분증 진위 확인 부분이 있는데 주민증 같은 건 복구가 안 돼서 다른 대체 수단인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여권이라든지 모바일 신분증 이런 걸 이용하도록 대체 수단을 말씀드리고 또 실제로는 ARS 이런 걸 통해서 주민증을 갖고 와도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대체 수단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행입니다. 국민권익위. 예, 국민권익위원회는 총 8개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7개의 시스템은 행정심판이나 청년 포털 시스템은 정상 가동이 지금 됐는데 이 사건 7-1 전사실에 국민신문고 서버 그리고 1차 데일리 저장 장치가 다 소실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돼서 국민신문고가 지금 현재 전면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속하게 지금 행안부하고 협조해서 복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오늘 안 왔나? 잠깐. 안 왔어요?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대리 참석도 안. 오늘 대리 참석이 없나? 이게 원래 이미 출석 기관이라 대리 참석은 안 하는 모양인데. 예, 서면으로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불참해 하셨습니다. 식품화요. 네, 다음에 식품무역공안정책. 예, 식약처는 기본적으로 식약처 시스템은 광주했기 때문에 식약처 자체의 문제는 없는데요. 그 권익위에서 하는 국민신문고가 이제 저희가 민원이 한 6만 개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토요일 날 좀 밤을 새서 새로 식약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개설을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식약 국민신문고로 이제 민원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모든 공무원들이 다 온나라 시스템이 지금 안 돼서 이제 좀 문서를 종이로 수발을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또한 저희가 심각 단계로 하면서 주말에 그 직원들 긴급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시 그 월요일 날 8시 반에 그 긴급 대응 매뉴얼을 줘서 지금 어제 밤에 확인을 했더니 별 문제 없이 진행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새로 얼른 만들어서 다시 쓰고 있다고요? 예. 그 저기 식의약 국민신문고를 새로 저희가 6만 건이나 되기 때문에 하루에 막 200건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산팀이 정말 말 그대로 토요일 날 밤을 새 가지고 식의약 국민신문고를 만들어서 어제도 하루에 7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처장께서 훌륭하시니까 직원들도 열심히 빨리 하는 모양이에요. 아닙니다. 직원들이 저희가 심각 단계로 해서 과하게 대응을 좀 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지금 외청들은 이거 문제 없어요? 뭐 온갖 외청들 많잖아요. 무슨 뭐 통계청이니 경찰청이니 검찰청이니 뭐 검찰청은 괜찮아요? 그건 자체에서 뭐가 따로 있죠. 외청들 지난번에 이제 조달청이 이제 큰 문제가 있었는데 조달청은 지난번에 그 중대본회의 때도 잘 회복해서 하고 있다는 쪽으로 보고를 했고 경찰청이랑 그 당시에도 별 문제는 특별히 문제 있다고 이게 이런 제가 오늘 이것도 하나 발견한 사실인데 외청 있잖아요. 외청들 외청도 자기들이 있는 분들이 지휘하는
외청 기관이지 독립돼서 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거기 업무도 당연히 각 소관 부처가 파악을 해야죠. 내가 보니까 그 외청들 업무는 버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국무회의 보고도 안 되고 파악도 안 되고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앞으로는 소속 외청들 업무도 챙기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외청이라니까 아예 그냥 시집장가 가서 분가한 자식 취급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 산하 공공기관 각 기관들도 좀 챙기세요. 그것도 다 내가 보니 거의 버려놓는 것 같아. 그럼 누가 관리합니까? 감사원만 관리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소속 기관들, 산하기관들, 외청, 뭐 연구기관이든 뭐 저는 거기까지 다 챙기도록 하십시오. 그것도 다 공무원이고 소속 지휘를 해야 될 대상들이잖아요. 지휘에서 빠져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챙기도록 하십시오. 외청들이나 산하 공공기관들은 여기를 쓰지 않죠. 쓰나요? 네? 공공기관들도 네, 공공기관들도 저 외청들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다 빠져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저 외청들이 별도의 자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국세청이라든가. 아니 뭐 알겠는데요. 대체로 그렇긴 한데 하여튼 빠지지 않게 그물 속에는 다 넣어놓자고 말이죠.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자기 소관이니까 외청 일이라고 모른 척하다 사고 나면 책임은 지는 겁니다. 외청 소속 기관 다. 각 부처의 책임을 져야죠. 자, 다음 진행하시죠. 자, 그러면은 물가 동향 관련 현안 토의를 하겠습니다. 물가 동향 및 추석 물가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국은행 기재부 공정위 농식품부 순서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님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이재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물가 수준, 특히 식료품 물가 국제 비교와 구조적인 고물가 요인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목표치인 2%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 속도는 줄었지만 팬데믹 이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전반적인 물가의 수준 자체는 크게 높아져 있고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의 중간 그림을 보시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밑에서 두 번째 검정색 선입니다. 2021년 이후 최근까지 약 16%가량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458개 품목을 가중 평균한 지수입니다. 당연히 이제 모든 품목의 가격이 같은 속도로 상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품목의 가격은 평균보다 더 빠르게, 어떤 품목은 더 느리게 상승했습니다. 근데 제일 위에 파란 선을 보시면 식료품 물가가 훨씬 빠르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 그러니까 즉 이제 업앤다운도 크지만 그걸 차치하고 전반적인 기울기만 보더라도 빠르게 상승해 왔는데요. 따라서 국민들의 체감 물가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식료품 물가에는 그러니까 소위 신선식품 더하기 가공식품?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식품은 그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신선식품과 가공식품만? 신선식품이 있고 그 신선식품이 가공식품에 원재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렇게 두 개를 보시면 두 개로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러한 상황은 또 소득 계층 간 인플레이션 불평등을 발생시키는데요. 그 이유는 고소득층의 경우 전체 지출에서 식료품 같은 필수재의 비중이 작은 반면에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식료품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 그래프가 실제로 그러한 물가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내에서 안에서 물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뭐